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웨이브의 곽준영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의 대표 변호사 곽준영입니다. 기업 자문과 상속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아들 명의로 산 집을 처분할 수 있을까요?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어요. 점괘를 강요하는 시어머니 이혼 사유 될까요? 현행범 체포를 도왔는데 처벌 위기에 놓였어요.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는 법률 인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은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즉 줄여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이라고 하니까 뭔가 엄청나게 고령자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요? 네, 지난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를 돌파했습니다. 이에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문제, 특히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의 2023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을 보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이 무려 36.4%, 704억 원으로 가장 크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더불어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중 고령층 피해 비중은 2018년 16.2%에서 2022년 상반기 56.8%로 3.5배 증가했습니다. 피해 금액 중에 고령층 피해 비중도 2018년 22.2%에서 2022년 상반기 48.8%로 2배 이상 뛰었고요.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특히 고령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좀 아직 현행 법령에는 고령자 대상 좀 금융피해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법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랑 함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먼저 고령자 금융피해를 예, 가해자역, 가해 경로에 따라서 나눠보면은 예.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 네, 그리고 금융 착취, 네, 금융사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는 금융기관이 금융상품을 부적합하게 판매한 경우를 말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착취는 상황에 따라서 적용법이 달라집니다. 네, 금융기관에 의한 금융거래상 금융착취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가 아닌 친족, 부양자 등에 의한 금융착취는 노인복지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노인 학대 방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법에서는 경제적 착취를 노인 학대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융사기는 잘 모르는 타인이나 전문적인 사기 집단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융사기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고령자 금융 피해의 경우 유형별로 관련된 법만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일법이나 단일 조항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은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법이고 노인복지법은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고령자와 관련된 법률이 하나에 뭉쳐져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는데 불완전 판매 사안이나 아니면 착취 상황 혹은 사기 상황 요 세 가지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률들, 처벌하는 법률들이 좀 다르다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고령자들은 온라인 거래나 디지털 정보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더욱이 이런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 수법들도 좀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일어난 지도 상당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고령층을 상대로 하는 좀 성행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이것 좀 알려주시면 시청하시는 고령자분들이 좀 안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최근 나타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첫 번째 문자 메시지나 카톡 등으로 가족, 지인을 사칭하며 개인정보 및 금전 이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둘째,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 네. 셋째, 저리대출 대안 등으로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대출 빙자 유형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채널 이용 증가로 메신저 피싱 금융사기가 굉장히 급증했습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중에서 메신저 피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5.1%에서 2021년 58.9%로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신용카드 분실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면서 악성 링크를 보내서 그 링크의 연결을 유도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초에 70대 여성 A씨는 아들이 납치됐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우체국을 찾아서 2,400만 원을 출금하려다가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의심을 한 우체국 직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또 같은 달에도 80대 남성의 B씨는 아들을 붙잡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협박범에게 495만 원 현금을 건넸는데요. 경찰에 신고해서 아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몰랐던 B씨는 이미 수백만 원을 빼앗긴 뒤였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뭔가 계속 위기 상황이다, 나 도움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정신이 혼미해져서 상황 판단을 좀 이성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좀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고령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당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례처럼 좀 고령자가 은행 점포를 이용하는 주 고객층이라는 현실을 좀 생각을 하면 은행 직원들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좀 가장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현재까지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요, 변호사님? 일단 지난 10월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소비자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긴 했습니다. 일단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와 금융피해의 정의를 명시를 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고령인 금융소비자의 금융피해 의심사안을 신속하게 법집행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서 거래 지연 조치 및 제3자에 대한 통보 조치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서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 효과적인 금융피해 대응을 가능케 했습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에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김정호 의원은 고령층의 금융손실은 경제적 회복이 어려움에 따라 향후 가족 및 사회 전체에 지속적인 경제적,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연령대에 한정된 문제로 볼 수 없다면서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금융사기 및 경제적 착취 피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시골 뭐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죠. 지방에 이제 고령자분들이 많이 살고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안 살다 보니까 지방 농협이나 지방의 뭐 새마을금고나 수협이나 이런 데 가서 인출을 좀 큰 금액으로 하려고 하면 네.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경우들이 요즘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좀 방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인구 고령화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좀 급속도로 노인 인구화가 진행 중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와는 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일찍이 고령층의 금융사기에 관심을 가진 덕분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데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좀 어려운 걸까요? 일단 먼저 미국 사례를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에 고령자 안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65세 이상 고령자의 금융 착취가 의심이 될 때 예, 예. 금융기관 및 직원 등이 고령자의 동의가 없이 금융당국의 의심 사례를 그냥 보고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도 최근에 한 그 고령자 금융피해 방지법을 제정할 때 이 법을 참고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신종 금융사기로부터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사기 및 스캠 방지 법안이 이것도 또한 미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미국에서 해당 법안은 연방 공정거래위원회, 재무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장과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고령층 사기 방지 자문그룹을 구성하고 고령층 보호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도 좀 먼저 보고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또 2014년도에 소비자 안전법을 일부 개정해서 네. 고령자를 배려가 필요한 소비자로 규정을 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또한 고령층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자 정부와 금융기관, 지자체가 연계를 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사기 예방 정책도 또한 강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2021년에는 피해 규모가 절반으로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영국은 또 1980년대부터 고령자 등 학대로부터의 취약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 보호 정책이 또 별개로 시작이 되었으며 2014년도에는 또 돌봄법이라는 걸 제정했습니다. 네. 이 돌봄법을 제정해서 이제 관련 법 및 규정을 일원화를 했고 특히 금융회사에 의한 고령층의 금융 착취 및 금융사기 피해 근절을 위해서 당국이 불법적이고 사기적인 영업 행위를 철저하게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이에 비추어보면 조금 늦었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이런 해외 선진국들의 유사 사례들을 많이 참고해서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확실히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영국은 예방 정책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화된 부분들인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은 동의 없이, 그러니까 고령자가 동의 없이 먼저 의심 사례를 보고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당국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보호를 하는 데 있어서 밀행성이라고 그러죠. 저희들 입장에서, 네. 법조인들 입장에서 밀행성을 확보를 해서 고령자의 어떤 피해 방지를 좀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일본, 영국 또 되게 소개할 만한 부분이고 특히 영국이 좀 독특한 것이 금융회사가 고령층을 착취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제3자가 타인이 고령자들한테 피해를 준 것을 금융당국이 사실은 이제 보호하는 쪽으로 미국 쪽은 세팅이 좀 되어 있다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 자체가 고령층을 좀 착취하는 대출을 막 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를 좀 방지하려고 정부가 좀 노력을 하는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도 좀 이런 부분이 좀 도입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법 구조 자체가 우리나라는 좀 미국식을 많이 따른 것으로 보이고 좀 사견을 전제로 한다면은 영국의 그 금융사기하고 우리하고는 약간 좀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 이 최근에 개정안에는 전반적으로 좀 충실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점을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국 개정안도 꽤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뭐 우리나라의 부산 뭐 저축은행 사태나 여러 그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피해자들 많이 발생들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좀 개정이 되면 고령자들은 뭔가 평생 일궈온 재산들, 특히나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족들한테까지 또 피해가 가니까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어쨌든 법 개정이 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 수행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 인싸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네. 몇 가지가 아니라, 예, 꽤 오래됐어요. 네네. 제가 땅을 살았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떴다방이 있죠. 네네. 걔들한테 그거 1억을 받았는데, 네네. 세율이 60%가 나왔어요. 60%요? 네, 네네. 걔네들이 모든 걸 책임진다. 네네. 모든 걸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각서도 받고, 또, 요금도 해놨었어요. 네네. 아니, 그게 오래된 얘기죠. 네네. 그래서 살았는데 그들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런데다가 또 싱글을 빼셔갖고 거의 뭐 1번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상담자님, 지금 네. 혹시 TV 켜놓고 계실까요? 예, 예. 아, TV를 좀 꺼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마이크를 조금 멀리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울려가지고요. 예, 예.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그래갖고, 뭐야. 예. 말씀하시죠. 법으로 해갖고서 돈을 많이 들어갔어요. 밥도 그런데 수습을 받다 보니까. 예, 예, 예. 뭐 법무사니 모임하고 막 그래갖고 하니까 돈도 많이 나가고. 예, 예. 그리고 뭐 어쨌든 그래갖고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래갖고 예. 그래갖고 뭐 집을 사는데 아무래도 저 아파트 조그만 거 갖고 있었는데 예. 그 뭐 돈을 안 냈으니까 그 차비 들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걸 미리 팔아갖고 아기들 집을 샀어요. 예. 집을 조그만 빌라를. 예. 근데 얘가 그렇게 착하던 애인데 예. 군대에서 목줄 전을 당했나 봐요. 예. 굿잠이 가르치는 데 가갖고 예, 예. 손으로 그걸 닦으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얘가 척추가 나와갖고는 한산일을 늦게 들어왔어요. 예, 예. 그 탈전이죠, 쉽게 말하자면. 예. 네. 그 뒤로다 애가 제대해갖고도 좀 많은 말씀을 치더라고요. 네. 그 상담자님, 일단 상담자님, 제 말씀 들리시죠? 네. 아, 저희가 사전에 보내주신 질문지를 좀 봤는데 네. 지금 이 내용 중에서 어쨌든 아드님 그러니까 빌라를 구매한 것까지 나왔는데 네네네. 빌라를 구매하고 지금 시간이 지나서 핵심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핵심적인 내용만 조금 듣고 빨리 상담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드님이 연락이 좀 두절이 되셨어요. 내가 주말에 지가 한 5, 6년 됐습니다. 15, 16년 정도 되셨고 네. 근데 지금 아드님 명의로 되어 있는 건가요, 빌라가? 네네. 아, 그러면 그 빌라를
뭐 네네. 명의 이전을 하거나 혹은 대신 매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아, 그 부분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곽준영 네.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예. 네, 곽준영 변호사님 인사드리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곽준영 변호사입니다. 지금 제 네. 이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일단 먼저 답답하신 상황에 대해서 일단 충분히 위로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오죽하면 이렇게 답답하셔서 여기 전화까지 하셔서 이렇게 알아보실까 좀 예. 그 심정도 이해가 되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좀 배경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예, 17년 전에 땅을 상속을 받았고 그걸 이제 20년 매매하는 전에요. 네, 다른 거는. 17년 전에 네네. 예, 거기서 이제 60%가 넘는 양도소득세를 떠안게 됐다고 하셨죠. 예, 예. 어, 되게 오래전이라서 좀 기억이 안 나실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상속받은 토지를 팔 경우에는 네네. 그 시가보다 낮은 기준 시가로 이제 상속받았다고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예. 생각보다 상속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상속세가 많이 나오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 뭐 딱히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좀 상속세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딴가이가 다 큰들이 나도 모르게 다 그걸 먹었어요. 근데 내가 따지고 들어가니까 그 아주 전방 땅, 제일 그 땅을 700평 치더라고요. 아주 전방 땅이에요. 어, 그래서 그걸 내가 한 예. 2년 있다가 팔았어요. 몇 년 있다가요? 1년 있다가. 1년 정도 있다가 예. 그럼 그게 뭐, 중요하죠. 예, 특별히 뭐 예.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 더 세금이 많이 나왔다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때 뭐 저는 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법률에 대해서는 전혀 뭐 아예 모르고 살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 질문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당시에 이제 아들 명의로 빌라를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 당시에 아드님하고 어떤 뭐 명의 신탁 약정서라던가 이런 문서 같은 거 따로 만들어 두신 거 있나요? 없죠. 아무래도 아들이니까 믿고서 그냥 어디 당장 갈 데 없으니까 아들 부자를 해놔야 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제가 음, 한 20년 넘게 둘을 키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빌라를 살 때 그 샀던 자금의 원천이 그 예. 상담자님의 아파트를 판 금액이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어떤 뭐 통장, 예금 아니죠. 그 왜냐면 그 땅 판 돈 있죠. 땅을 판 돈. 땅을 판 돈도 있고요. 네, 거기서 왜냐면 어, 이것저것 쓰고 애들 이제 통다 치르다 보니까 예, 거기서 남이 돈에서 하고 좀 남이 돈에 좀 아파트 강모 대출 받아서 네. 빌라를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빌라를 산 돈은 상속받은 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돈도 섞여 예, 있긴 예, 하다. 근데 예. 그 돈의 결국 소유가 상담자분이신 거죠? 예, 예, 예. 네. 마지막으로 질문할게요. 네. 그 경찰에 실종 신고한 게 16년 전이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3번을 냈어요, 제가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계속 한 2년, 2, 3년 있다가 제가 내고, 당시, 요 근래 한 2년 전에 또 한번 갔었어요. 최근에 아, 2년 전에 하신 거예요? 아니죠, 오래됐죠. 원래 신고하기는. 3번 정도 하신 거예요? 예, 예. 음, 답답하니까. 근데 이제 15년 동안 세금을 못 내셔서 쌓인 세금만 1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예. 그럼 그 1억이라는 게 재산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있나 보죠? 다른 거는 이제 집이 이제 제가 나가고 썼던 이 집세금에 대해서는 안 내고 의료보험이요. 그건 몇 년 전까지 와서 제가 냈어요. 한 200만 원씩이요. 그러다 안 냈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그 재산세 안 낸 거는 지금 아드님 명의로만 계속 나왔던 거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한된 상담 시간 내에 모든 걸 완벽하게 진단해 드리긴 좀 어렵긴 하지만요. 일단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연락두절된 아드님 명의의 부동산을 네, 네.
그 아드님의 동의가 없이 네. 그냥 상담자님께서 직접 매매를 해버리거나 상담자님한테 명의 이전하는 것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네,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 전에 좀 다른 절차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이게 함부로 했다가 네. 가능하지도 않지만 좀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아드님이 지금 부재자잖아요. 네. 네. 즉 실종 신고만 하고 또 어쨌든 지금 생존은 생존은 살아계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냐면 그것도 확신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 무조건 그 사람도 나는 내가 통화해도 안 받는다고 하면 그런다. 죄고시에 가서 너는 계속 똑같은 말만 하고 가라고 집에 안 받는다고 네. 경찰서에서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저기를 받고 있다 그런 소문도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네. 전화를 하려 친척집한테 전화를 내가 받지 못한다. 옆에 누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소문도 들으니까 더 안타깝고 네. 더 막 그래요. 제가 경찰서에 갔더니 네. 걔뭐 전화 안 받는다고 한다. 네. 네. 그건 가라. 그러니까 더 이상 저기 안 되니까. 생존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만약에 이제 실종 선고를 하고 뭐 인정 사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속을 받아서 해결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해결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살아계신 게 확인되기 때문에 네네. 부재자라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재자가 뭐냐면은 이제 일단 생사 여부는 확인이 되는데 그 네네.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사람을 저희가 부재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재자 재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법원이 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상담자님, 아버님께서 재산 관리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네네. 이제 그 법원의 허가까지 받으면 또 그 재산을 처분도 할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는 게 네.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아드님께서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증이 되니까 네네. 이걸 이제 경찰서에 다시 좀 일단 실종 선고를 다시 한번 하시고 너무 오래전에 하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수사 결과를 통해서 일단 아드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좀 확인을 좀 받아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네.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네. 그 제가 그 빌라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인천 옥면동에 있습니다. 인천 옥면동. 독림동이요. 아마 그러면 옥면동. 아, 옥면동. 예, 그게 이제 관할이 가정법원이어가지고 인천 네. 가정법원에다가 그 네.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라고 있어요. 예. 이게 만약에 혼자 하시기 어려우면은 그 네네. 법원 앞에 변호사 사무실도 있고 법무사 사무실도 있고 하니까 네네. 이제 이런 걸 신청하려고 하니까 좀 상담을 받고 싶다 해서 예. 좀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예. 그거를 받지 않고 혼자서 청구서를 직접 써서 제출하시면 이제 법원이 그게 무슨 네네. 말인지 좀 알아듣기 어려울 수가 있다 보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상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법원이 아버님을 네. 재산관리인으로 선임을 하면은 네네. 그러면 이제 재산관리인이 그 부재자 재산권을 관리 감독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거를 처분하기 위해서 법원에다 네. 다시 또 한번 신청을 해가지고 네. 이제 아버님 명의로 이전을 하든 뭐 매매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은 네네.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그래도 아드님이 살아 계시니까 네네. 좀 연락을 계속 제시도 해서 직접 협의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도저히 경제적이라는. 대비를 안 씁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상담자님. 알겠습니다. 네네. 좀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그 제가 하나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 지금 빌라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 직접 살고 계세요? 예. 그럼 인천이신 거죠? 네네. 아, 빌라에 살고 있고 아드님은 어디로 나가서 어디에 살고 계신지는 모르시는 거고요?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곽준영 변호사님께서 해결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전화 상담 끊고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네네.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 나눌 테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요게 저는 이제 들으면서 좀 궁금하기도 한 부분인데 네. 우선은 증여 관련된 이슈도 있어요. 처음에 빌라를 구입을 할 때 사실 아버님이 이제 그 금전을 대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소유권을 그러니까 아드님 입장에선 이게 내 소유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좀 선임을 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 왜냐하면 아드님은 이걸 계속 놔둘 테고요. 네. 자기가 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는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게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만약에 선임 신청을 했는데 갑자기 아드님이 나타나서 이건 내 소유다. 네. 왜 부재자로 선임을 하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렇다면 다시 또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네.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택을 구입한 자금의 원천이 아버님이라는 것을 밝혀서 네. 사실은 아까 뭐 진정명의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긴 했었고 네. 심지어는 이제 10년 이상 20년까지 점유를 했으면 이제 점유 취득 시효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는 점유 취득 시효요. 예. 있었겠지만 지금 네. 아직 상담자님께서 말씀하신 요건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다른 것들이 좀 적용되기 어렵다고 생각돼서 좀 제일 쉬운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증여도 제가 말씀 좀 세금이 전문이다 보니까 얘기를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증여세에서의 제척 기간이 이제 15년 정도는 바라보다 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일단은 좀 제척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네. 좀 엄밀하게 검토를 받아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재산세 관련된 부분을 아버님이 계속 냈다라는 부분은 아버님이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아까 등기 말씀해 주셨는데 진정한 소유권자다라는 부분을 입증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자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매우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 아드님이 나타나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면 이런 다툼도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아까 얘기해 주신 점유취득시효나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를 소송을 또 아드님을 상대로 소송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가능성은 있다. 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명쾌하게 전부 다 해석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상담자님께서는 이 부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좀 기억하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실까요? 얼마 전 서초구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께서 나이가 많고 상속세 문제를 염려하셨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이 건물을 단순 임대 수익 목적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한 밸류업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 당시 잔금일까지의 기간을 4개월로 설정하고 이를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매도인의 친아들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매도인께서 작고하셨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는 동시에 매매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잔금 이행과 관련하여 어떤 사항들을 체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매도인이 계약을 해놓고 사망한 상황이고 상속인들에게 물론 상속이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인데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자꾸 하셨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이 네. 경우 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매도인 사망에도 불구하고 예, 예. 매매 계약의 효력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 네. 그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포괄 승계라는 예, 법적인 예. 효과가 발생하다 보니까 예, 그런데요. 예. 그 사망이 어떤 계약의 이행 자체를 무효하는 뭐 특약 같은 게 있지 않는 예, 한은 예. 당연히 효력이 있고 그 매도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해서 상속인에게 승계됨으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가 상속제도니까 네. 그렇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 잔금 처리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는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 일단 매매 계약이 유효하고 예, 예. 또 이제 매도인 사망 후에 상속인들이 매도인의 권리 의무를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그 앞서의 절차를 잘 따라가면은 매매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속인들과 협의를 해서 대표 상속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거나 네. 두 번째로는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서 지급하는 방법 또는 법원에다가 변제 공탁하는 방식으로도 잔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세 가지 방법 말씀을 해주셨네요. 사실은 상속인들별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단순 승인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방금 얘기해 주신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얘기이신 것 같아요. 상가에 대한 상속이 만약에 이루어졌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계약서는 그러면 새롭게 작성을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뭔가 또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는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그 계약서가 유효하기 때문에 예. 사실 굳이 막 새롭게 계약서를 제작성할 것까지는 네.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상속인들 중에서 기존의 계약 내용을 뭐 일부 인정하지 않거나 그렇죠. 뭐 추가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제 또 그에 따른 협의에 따라 별도의 협의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를 수정 보완하는 식으로 뭐 융통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지금 변호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상속인들이 계약 조건들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처럼 살짝 또 들리는데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동의만 받아도 이 계약 체결이란 표현이 좀 맞지는 않겠지만 계약이 유효하게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아까 포괄 승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또 민법 1006조에 따라서 네네. 포괄 승계임에도 동시에 상속인들의 공동 소유로 네. 즉 공유 상태로 전환이 그렇죠.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재산을 처분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려면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가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의 경우에는 그중 한 명의 동의만으로는 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속인 전원이 직접 나서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그 상속인 중 한 명을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해가지고 네. 그 사람이 모든 절차를 위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표 상속인으로 지정이 안 되면 우리 쪽에서 지정할 수는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건 저희 쪽에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상속인들 간에는 어쨌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는 이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보통은 상속인분들끼리 중간에서 대표 상속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인 쪽에서는 좀 상속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좀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좀 포기를 한다거나 상속인들 간의 상속 분쟁이 좀 발생이 된다면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많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약간 좀 생각이 들어요. 상속인들의 상속 등기 없이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예.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네. 상속인 전원이 다 합의를 해서 상속 등기 생략하고 그냥 네. 매수인에게 바로 넘기겠다. 그게 뭐 고인의 유언이고 네. 여러 재산 중에 이 정도는 그냥 바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결정을 하면 그게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네. 다만 물어보신 상황 자체가 이미 상속인들 간 분쟁이 발생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제 법원에다가 변제 공탁을 한 다음에 네. 공탁 사실을 증명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법적으로 좀 난이도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변제공탁 방법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긴 한데 상속인들이 이게 협의를 안 해주는 상황이면 네.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매도인의 사망으로 대출이나 리모델링 계획에 좀 차질이 생긴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지 혹은 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원칙적으로 예. 손해배상은 실제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네. 단순히 매도인이 사망했다 그것만으로 계약 해지권이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바로 생긴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요. 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연재해하고도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다만 계약서에 뭐 특약으로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런 식의 특약 조항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속인이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거나 계약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좀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한다면 상담자님, 매수인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네. 그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계약 내용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예. 아니면 그 상담자분 매수인 측에서 예. 저희가 이제 뭐 속임수나 사기 네. 강박에 의해서 계약을 그렇죠. 체결했다. 예. 또는 뭐 그 매도인께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뭐 침해 같은 거라든가 뭐 네. 순간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다 이런 상태가 네.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상속인 측에서 계약 취소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인 측에서 계약 이행을 끝까지 거부를 한다면 예. 우리들은 법원에다가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소송, 즉 의사표시 의무를 집행하는 강제이행 소송을 제기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강제 이행 소송을 좀 제기할 수 있다. 네. 법정 상속 순위를 알아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시죠.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법정 상속 순위는 1순위가 직계 비속, 즉 돌아가신 분의 아들, 딸이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직계 존속,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사촌 이내의 관계 혈족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 1순위와 2순위와 배우자가 동시에 받아오고 만약에 1순위와 2순위가 안 계시고 배우자만 계신다고 한다면은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잔금 지급 전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셔야 될 사항은 예.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확보가 되었는지를 네. 좀 문서로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이게 있습니다. 가장 어려울 것 같네요. 전원이 네. 동의하지 않았을 때 지금 전제 조건으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변제 공탁 부분이 조금 해결 방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이 내용 좀 고려하셔서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볼까요? 얼마 전 동네를 걷고 있다가 남자 한 명이 경찰에게 쫓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남자가 현행범임을 직감했고 얼른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빠르게 달려가 헤드락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몸을 제압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남자와 제가 몸싸움이 붙어 얼굴을 몇 대 세게 맞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게 현행범을 잡아서 넘겼는데 며칠 뒤 경찰에게 연락이 와 어이없는 말을 들어야 했는데요. 그 범인이 저 때문에 얼굴과 다리를 크게 다쳤다며 저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한다는 겁니다. 저도 맞았고 단지 범인 검거에 협조했을 뿐인데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정말로 처벌받게 되는 걸까요? 괜한 정의심을 발휘한 게 잘못된 걸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자분의 마음 진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많이 억울하고 좀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이게 말이 쉽지 현행범을 직접 제압하고 경찰에 그렇죠. 넘긴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용기와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후 벌어진 상황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실 것 같지만 그런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냉철하고 명확하게 법적인 쟁점을 정리해서 대응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형사법도 교수님이시니까 제가 형사법도 관련된 부분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경찰이 아닌 일반 시민이 현행범을 좀 잡아도 되는 겁니까? 예. 마침 지금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을 강의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의하면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예. 누구든지 영장 없이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고 해서 일반 시민도 당연히 현행범을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규정 때문에 사실은 누구든지니까 지금 상담자님이 현행범 체포를 하는데 위법성은 없어 보이는데 경찰에게 쫓기던 남자를 현행범으로 좀 보는 게 맞느냐? 이게 이제 현행범이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교수님. 네, 그 현행범의 기준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이 일단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예.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은 예. 첫 번째,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네, 두 번째, 호창된다라고 표현하죠. 맞습니다. 네네. 호참된다. 네. 그리고 작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네. 세 번째, 신체나 의복류의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네. 보통 뭐 피가 묻어 있다든가 네네. 뭐 신체에 묻어 있지 않을 만한 뭐 먼지가 묻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도 네네.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네. 이런 사람들은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네. 있습니다. 그 상담자분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경찰에게 쫓기고 있는 범인을 보았기 때문에 예, 예. 그 특히 이제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네. 충분히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면은 더더욱 위법성은 없어 보이는데 현행범의 저항이 좀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주먹질이 몇 번 오갔습니다. 어떤 문제가 좀 생길까요? 네, 이제 그 현행범인이라 하더라도 그 어떻게 잡느냐, 예. 어떻게 저지하느냐라는 아, 구체적인 네.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네. 보니까 네. 일단 우리 형법은 예.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폭행으로 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행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신체, 현행범인의 예. 신체에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일견 폭행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면 억울하게도 상담자님께서 폭행죄로 입건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다 보니까 어쨌든 폭행죄로 입건 자체는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곧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예. 그렇게 입건이 되더라도 정당방위 또는 정당 행위로서 그 상담자분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아,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왜냐하면 법에 형사소송법에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번 사례는 약간 정당행위처럼 보이는데 이 정당행위는 어디까지 허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가 가르치고 예. 있는데요. 그 현행범의 체포행위가 적정한 한계를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정당 행위가 뭐 어떤 목적의 정당성, 예. 즉 동기가 적절해야 되고 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네. 보호법익과 침해법의 균형성, 긴급성, 그리고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는지 이런 요건들을 검토를 하는데요. 네네. 그 상담자분께서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이제 폭행 상해를 입혔다면 예. 이 행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아, 근데 이게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요즘에 이제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잘 인정이 안 되는 경향이 법정에서 좀 많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경찰 단계, 검찰 단계 그 수사기관에서도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당방위랑 정당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결국에는 법정에 가서 공판 단계에서 이제 그걸 인정받아야 되는지 어느 케이스가 좀 많습니까, 변호사님? 케이스로만 따진다면은 네네.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맞는 게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네, 그렇군요. 애초에 정당방위, 정당행위가 좀 적용될 예. 만한 사안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새 고려하는 차원들의 배려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이 현행범이 상담자를 상대로 폭행죄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합의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합의도 뭐 좋습니까? 이 형사처벌 피할 수 있습니까? 예, 그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결정입니다. 예, 예. 특히 이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합의만 되면은 그냥 없어지는 죄가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소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네.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상담자분께서 분명히 억울한 상황인 것 맞지만 사건이 또 원만하고 빠르고 불필요한 비용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생생범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좀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곽준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범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